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미국 뉴욕의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북서쪽으로 41.4km 지점에 있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스파니 호텔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스파니 호텔에서 어젯밤에 7박제를 하고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1일 가을입니다. 9월 1일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9월 1일 아침 6시 33분인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9월 1일 토요일 저녁, 금요일입니다. 여기가 이곳 시각으로 9월 1일 금요일 아침 6시 33분인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9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 33분입니다. 자, 한국은 주말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곳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곳 어제는 제가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에서 호텔에서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난 날 어제 아침에는 도로에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도로는 시골길이 아니고 한국으로 치면 지방도 내지 국도 정도 수준으로 좀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서 이 도로에서는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이 도로는 시골길이 아니고 국도, 한국으로 치면 국도 내지 지방도 수준으로 차가 쌩쌩 달리고 있어서 도로에서는 좀 달리기가 위험합니다. 또 불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달리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시파니 호텔인데요. 이곳 호텔 앞 길에서 100m 거리를 왕복해서 천천히 달려볼까 합니다. 자, 현재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뉴욕 맨해튼 북서쪽 41.4km 지점에 있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시파니 호텔입니다. 자, 이곳에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면서 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8월 25일 금요일부터 오늘 9월 1일 금요일까지 여행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7박 10일의 일정인데요. 이제 거의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투어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밤에 정확하게는 이곳 시각으로 오늘 심야 오늘 자정을 넘어서 00시 한 20분 비행기로 뉴욕에 있는 뉴악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향해서 비행을 하면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9월 3일 일요일 새벽 한 4시 반경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 호텔 주차장입니다. 자, 그동안 여행 일정을 좀 결산을 해보면 첫날은 이곳 호텔 뉴저지주에 있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시파니 호텔은 7박의 일정 중에 1박을 했던 장소이자 어젯밤 7박을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밤과 7번째 밤을 동일한 호텔인 이곳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시페니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밤과 7번째 밤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가서 미국 의회 의사당 백악관 자연사 박물관 링컨 메모리얼 제퍼슨 기념관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 이런 지역을 투어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첫날 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2박을 했던 장소는 워싱턴 DC와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허시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홀리데이 인 호텔 해리스버그 허시에서 투숙을 했었습니다. 그게 2박째였고요. 그 다음날 여행 일정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습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이과수 폭포,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로 갔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먼저 미국 쪽에서 바라다본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캐나다로 이동을 해서, 즉 미국과 캐나다 사이 국경을 통과해서 캐나다로 이동해서 캐나다 지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또 만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밤은 3박째는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컴포트 인 호텔에서 투숙을 했습니다. 컴포트 인 호텔 나이아가라. 그 다음에 다음날 오전에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투어를 했는데요. 자, 그 전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투어할 때는 헬리콥터 투어도 했습니다. 7분 동안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을 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공중에서 바라다본 나이아가라 폭포의 압도적인 풍경을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 투어를 했던 그날 나이아가라 폭포 급류에서 제트보트를 타는 그러한 체험도 한 45분 정도 했고요. 그날 밤 컴포트 인 호텔 나이아가라에서 투숙하고, 그 다음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또 유람선을 탔습니다. 자, 지금 비춰보겠습니다. 지금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페시페니 호텔입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3박을 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어디로 이동했냐면 바로 캐나다 제1의 도시, 인구 도심지에만, 시내에는 한 300만이 사는데요. 외곽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680만 명, 그리고 외곽의 위성 도시까지 포함하면, 즉 토론토 생활권 도시까지 포함하면 약 98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에 가서 CN타워는 롯데월드 타워보다 40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보다 1.7m가 낮은 553.3m 높이 캐나다의 랜드마크입니다. 그곳에 올라서
미국의 5대 호 중에 하나인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호의 장관을 만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구시청 몬트리올시 구시청 청사 신시청 청사도 투어를 했었었고요. 거기에 보면 신시청 청사를 배경으로 토론토라는 대형 간판이 또 토론토의 이색 명물 포토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에 완공되고 CN타워가 1976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40년 차이죠. 그런데 롯데월드타워는 상 꼭대기 부분에 통신탑이 없습니다. 그런데 CN타워는 통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높이 555m, 그 높이 바로 아래에 5개 층에 걸쳐서 전망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CN타워는 상층부는 통신탑이어서 전망대는 346m 지점이고, 또 프리미엄 전망대는 추가 요금을 내면 447m 지점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토 투어를 하고, 숙소는 온타리오호의 북쪽 중간 지점입니다. 온타리오호의 북쪽변의 중간 지점, 즉 토론토와 킹스턴 천섬 사이입니다. 토론토와 킹스턴의 천섬 사이에서 4박을 했습니다. 거기도 컴포트인 호텔인데 트렌턴입니다. 컴포트인 호텔 트렌턴 그곳에서 4박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온타리오호의 북동쪽에 있는 바로 천섬, 1864개의 아기자기한 섬들이 분포되어 있는 미국령과 캐나다령이 혼재되어 있는 그 천섬에 가서 또 멋진 장관을 만끽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볼트라는 볼트섬이 있는데요. 볼트섬에 얽힌 아름다운 사랑을 또 영상에 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반사될 겁니다. 자, 현재 동쪽 지역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볼트섬을 포함해서 1864개의 아기자기한 올망졸망한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 천섬, 1864개의 섬인데 편의상 천섬이라고 합니다. 미국령에는 성조기가 개항되어 있고, 캐나다령에는 캐나다 국기가 개항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은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섬의 일부는 미국령이고, 또 다른 섬의 일부는 캐나다령입니다. 자, 그곳에서 천섬을 투어하고, 그 다음 날은 바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오전에 천섬 투어하고, 오후에는 몬트리올, 캐나다 제2의 도시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자, 그곳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 획득됐던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또 배구에서는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자 배구에서 동메달이 획득됐고,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인 레슬링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이 획득됐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던 그곳에서 또 투어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76년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47년 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주 경기장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몽로얄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몬트리올 시내에 펼쳐져 있는 1976년 당시에 올림픽 주 경기장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몬트리올 시가지에 가서 구시가지에 가서, 몬트리올은 토론토에 이어서 캐나다 제2의 도시인데요. 토론토는 영국 색깔이 강한 반면에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과 최대 관광 도시인 퀘벡시는 프랑스 색깔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몬트리올 시와 퀘벡시가 포함되어 있는 퀘벡주는 프랑스 색깔이 강하고요. 반면에 제1의 도시 토론토와 캐나다 수도 오타와는 둘 다 온타리오 주에 속하는데요. 영국 색깔이 강한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몬트리올 구시가지를 투어하면서 그 몬트리올 시청 청사 바로 옆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그곳에 세워진 이유에 관하여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라이브 색소폰 공연이 있었던 그 랍스터 요리를 즐기면서 라이브 색소폰 연주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몬트리올 여행을 마치고 5박째는 바로 몬트리올과 퀘벡 사이에 있는 라비올레테 호텔에서 5박째를 투숙을 했습니다. 자, 제 얼굴을 햇볕에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박째는 몬트리올과 퀘벡 사이에 있는 라비올레테 호텔에서 5박째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날 캐나다 제1의 관광도시,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바로 퀘벡,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된 장소이기도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 알려진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장 인상적인 게 그곳이 프랑스풍의 도시다 보니까 프랑스가 초창기에 지배하다 1763년 7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게 패배하면서 영국령이 됐던 곳이 그곳 퀘벡인데요. 자, 그곳은 과거에 프랑스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풍의 구시가지를 뿌띠 샹플랭이라고 합니다. 뿌띠 샹플랭. 자, 퀘벡이나 몬트리올이나 최초에 방문했던 사람은 영국의 앙리 4세 국왕의 명령에 따라 탐험가 자크 까르띠에가 최초로 방문을 했는데요. 실제 그 퀘벡의 마을을 조성했던 인물은 샹플랭입니다. 샹플랭이라는 프랑스 사람. 최초 자크 까르띠에가 1535년에 최초 방문했고,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608년에 샹플랭이 그곳에 와서 마을까지 조성하면서 정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입니다. 그래서 그 퀘벡의 구시가지는 프랑스풍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요. 그곳 거리 이름을 그곳에 1608년에 마을을 조성했던 샹플랭 이름을 따서 뿌띠 샹플랭이라고 합니다. 뿌띠 샹플랭. 그리고 그 구시가지 뿌띠 샹플랭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프랑스의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의 흉상이 있습니다. 동상, 가슴 윗부분만 나오는 흉상이라고 하죠. 태양왕 절대군주 5살에 집권해서 즉위를 해서 72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 명언 있죠.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했던 프랑스의 절대군주 태양왕 루이 14세의 동상이 뿌띠 샹플랭 거리 중심에 있습니다. 동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퀘벡이나 몬트리올이나 다 퀘벡주에 속하고 프랑스풍이 강하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가게 간판들이 대부분 프랑스어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퀘벡시나 몬트리올시나 공통적으로 퀘벡주에 속하는데요. 인구의 약 3분의 2 정도가 프랑스계입니다. 프랑스계. 로마 카톨릭을 믿는 프랑스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샤또 프랑트낙 호텔입니다. 샤또 프랑트낙 호텔. 그곳이 언덕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을 바라보는 지점이 있는데요. 자, 대서양과 세인트 로렌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 가스페라는 지역이고, 그곳에서 즉 세인트 로렌스 강 하류에서 대서양이 만나는데요. 그 가스페라는 그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0km 정도 내려오면 미국의 5대 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인트 로렌스 강이 약 1300km 정도 펼쳐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중간 지점에 퀘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서양과 세인트 로렌스 강이 만나는 세인트 로렌스 강 하류 가스페란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700km를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약 100km 가면 캐나다 제2의 도시 몬트리올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퀘벡 투어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호텔, 언덕에 있는 구시가지 언덕에 있는 호텔 이름이 샤또 프랑트낙 호텔입니다. 샤또 프랑트낙 호텔. 자, 샤또 프랑트낙 호텔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의 풍경을 조망하기 참 좋았습니다. 자, 그 샤또 프랑트낙 호텔은 뭘로 유명하냐? 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8월경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 8월경에 그곳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듬해인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바로 인류 최대의 군사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논의도 그곳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약 10개월 전인 1943년 8월에 그곳에서 미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또 프랑트낙 호텔이고요. G20 정상회의, 선진국 20개국 G20 정상회의도 그곳 퀘벡의 샤또 프랑트낙 호텔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캐나다 제1의 관광도시 퀘벡의 랜드마크인 샤또 프랑트낙 호텔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 다음에 퀘벡이라는 말의 어원은 인디언어입니다.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기 때문에 미국의 50개 주도
인디언어로 주 명칭이 된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어제 갔었던 보스턴이 주도인 매사추세츠주는, 매사추세츠가 무슨 뜻이냐, 인디언어로 큰 언덕이란 뜻입니다. 매사가 큰이란 뜻이고 추세추가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는 큰 언덕이란 뜻입니다, 인디언어로.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주는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인디언들이 붉은 사람이다 보니까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디언어 오클라호마입니다. 오클라호마주. 그 다음에 몬테나주, 산들이 많다 이겁니다. 몬이 영어로, 프랑스어로는 몬이, 영어로는 마운틴인데요, 산들이 많은 그러한 주가 바로 몬테나주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명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는, 두상이 있겠습니다. 머리가 조각되어 있는 러시모 산 국립공원이 있는 사우스 다코타. 이 사우스 다코타는, 사우스가 남쪽, 다코타가 인디언어로 친구란 뜻입니다. 남쪽 친구를 의미하는 사우스 다코타 주입니다. 또 네브라스카주, 미국의 최초의 횡단 열차, 미국의 대륙 횡단 열차가 철도가 5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869년에 개통된, 그 개통 연도인 1869년은 수에즈 운하가 개통됐고요. 그로부터 45년 후인 1914년에는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됐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1999년 말까지 미국이 관리를 하다가 2000년에 접어들어서 파나마에게 넘겼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연도와 동일한 1869년에 미국의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요. 그것은 미국 동부, 뉴욕에서 서부 로스앤젤레스까지 4,400km인데요. 그 전 구간에 걸친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가 아니라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고장이 바로 오마하인데요. 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샌프란시스코 근처까지 개통된 게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인데요. 그래서 그 길이는 약 2,800km 정도 됩니다. 자, 그곳 대륙 횡단 철도가 출발한 그곳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 네브라스카는 뭔 뜻이냐? 잔잔한 물이란 뜻입니다. 인디언어로 잔잔한 물이란 뜻입니다. 자, 여하튼 미국의 50개 주든 캐나다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던 땅에 서양 세력이 침입해왔기 때문에, 이주해왔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명칭은 인디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퀘벡은 무슨 뜻이냐? 바로 세인트 로렌스 강이 대서양과 만나는 지점, 그 가스페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700km 달리다 보면 퀘벡이 있는데, 퀘벡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의 강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강폭이 좁아진다, 즉 세인트 로렌스 강의 중류인 퀘벡에서 강폭이 좁아진다, 물이 좁아진다, 해협, 이런 의미, 해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디언어가 바로 퀘벡입니다. 퀘벡은 인디언어로 강폭이 좁아진다, 좁아지는 곳, 해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퀘벡 여행을 마치고 퀘벡에서 또 몽포랑시 폭포공원도 갔습니다. 퀘벡은 철광석이라는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폭포수도 약간 노란색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퀘벡의 외곽에 있는 몽포랑시 폭포공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케이블카 투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퀘벡 여행을
마치고 다음날 퀘벡과 미국의 국경을 통과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6박제를 했던 5박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트리올과 퀘벡 사이에 있는 라비올레테 호텔에서 5박제를 했고요. 그 다음날 5박을 한 다음날 퀘벡을 투어하고 미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햄프셔주, 미국의 가장 북동부에 있는 주가 메인주인데요. 메인주의 서쪽에 접해 있는 뉴햄프셔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당내 경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50개 주 중에 뉴햄프셔주입니다. 뉴햄프셔주. 그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에 가서 6박을 했습니다. 6박제. 호텔 이름이 햄프턴 인 바이 힐튼 호텔 계열인데요. 햄프턴 인 바이 힐튼 그곳에서 콩코드에서 6박을 하고 어제가 이제 갔다 온 곳이 바로 보스턴입니다. 미국 역사의 시작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항에 입항한 게 1620년, 지금부터 403년 전인데요. 미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곳 보스턴에 가서 퀸시 마켓이라는 것은 프리덤 트레일의 시작점인데요. 프리덤 트레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의 자유의 정치를 위한 그 머나먼 여정이 시작된 역사 탐방 코스가 프리덤 트레일인데요. 그것의 시작점인 퀸시 마켓에서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식민지인들인 미국인들이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일종의 모의가 있었던 회의가 열리고, 노천 회의가, 야외 회의가 열렸던 곳이 퀸시 마켓입니다. 그래서 그 몬트리올의 9시까지 프리덤 트레일 코스를 투어했습니다. 보스턴 커먼이라는 커먼 공원도 있고요. 주 정부 청사도 있습니다. 보스턴이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이다 보니까 주 정부 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하면 세계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897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 대회,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인데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이 3번 우승했습니다. 1947년 서윤복 선수가 동양인 최초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그래서 그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1947 보스턴인데요. 임시완 씨, 하정우 씨 등이 주연이고, 강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1947 보스턴이 이번 달 9월 27일 추석 연휴 직전 날 개봉이 됩니다. 자,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자 한국인 최초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1947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서윤복 선수의 쾌거를 다룬 영화 1947 보스턴이 9월 27일에 개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두 번째 우승자가 1950년 함기용 선수고, 그때는 1등, 2등, 3등 금은 동메달을 한국인이 다 싹쓸이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은 함기용, 은메달은 송길륜, 동메달은 최윤칠 선수 이상 금은 동메달을 다 한국인이 싹쓸이했던 게 1950년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때 한국인의 쾌거입니다. 그 다음에 51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국민 마라톤의 이봉주 선수가 한국인으로는 3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는 이유가 그날은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법정 공휴일입니다. 4월 셋째 주 월요일. 왜 그러냐? 그날은 애국의 날 패트리어트 데이로 정하고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공휴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마라톤이 개최되는 그 4월 셋째 주 월요일은 보스턴 시민 약 80만 90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스턴 마라톤 코스에 나와서 응원을 합니다. 왜 4월 셋째 주 월요일이 애국의 날 패트리어트 데이로 매사추세츠주 전체가 공휴일이냐면, 미국 독립전쟁, 미국에 있어서 독립기념일은 굉장히 큰 국경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보다 1년 전인 1775년 4월 19일에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보스턴의 북서쪽 32km 지점인 콩코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전에 렉싱턴에서 있었고, 그날 몇 시간 후에 콩코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콩코드 렉싱턴 전투가 미국 독립전쟁 8년 기간에 시발탄 첫 총성이었는데요. 그게 1775년 4월 19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은 애국의 날 패트리어트 데이로 정하고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깃든 보스턴에서 먼저 하버드를 투어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하버드, 세계 최고의 대학, 1636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대를 투어를 했습니다. 아이비리그 아시죠? 알파벳 순으로 B 브라운 대학, C 컬럼비아 대학, C 코넬 대학, D 다트머스 대학, P 프린스턴, H 하버드 대학, P 프린스턴 대학, P 펜실베이니아 대학, Y 에일 대학. 그 8개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서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가서 많은 명소들을 투어했는데요. 그 중에 하버드대가 1636년에 설립될 때 첫 번째 기부자, 미국은 너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들의 희생, 헌신, 봉사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하버드대가 1636년에 설립될 때 최초의 기부자가 존 하버드입니다. 존 하버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명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상이 세워진 곳이 관광 명소입니다. 그분의 동상에 왼쪽 발등을 문지르면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하버드대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존 하버드 동상의 왼쪽 발등을 문지르면서 사진을 찍는 행렬이 장관입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너 도서관이 있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규모 면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첫 번째 규모는 바로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이고요. 두 번째 규모가 바로 와이드너 도서관입니다. 두 번째가, 그 와이드너는 바로 누구냐? 하버드 대학 졸업을 했던 도서 수집광이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모았는데요. 지금부터 111년 전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유럽,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서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가 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평생 모았던 도서, 책들을 하버드대에 기증하고 도서관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도서관의 명칭이 아들의 이름 와이드너를 따서 와이드너 도서관이고, 자,
자, 와이드너 도서관, 자, 햇볕에 제 얼굴을 노출시켜 보겠습니다. 자, 와이드너 도서관이고요. 그 와이드너 도서관이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자, 그곳 도서관 계단 앞에서 보통 졸업식 때 학사모를 공중으로 날리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곳이 바로 와이드너 도서관 계단입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앞 계단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죠. 그것을 투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매사추세츠주의 주도인 보스턴을 떠나서 어제 바로 뉴욕주에 있는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이동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아울렛, 220여 개의 브랜드가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아울렛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젯밤에 뉴욕의 맨해튼에 들어왔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 뉴욕주라고 하죠. 영어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뉴욕에 들어와서 뉴욕주에서도 가장 핵심이 뉴욕시입니다.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뉴욕입니다. 경제 수도이기도 하죠. 정치 수도는 워싱턴 DC인데요. 경제 수도가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들어와서 알렉산더 해밀턴 공원에서 맨해튼에 있는 그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들의 야경, 화려한 야경, 환상적인 야경을 조망을 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야경은 처음 봤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공원입니다. 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누구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당시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고요.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앨런 버입니다. 앨런 버가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뜻이 안 맞아서 결투를 신청했고, 결국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1804년 7월 11일인데요. 결투에서 앨런 버가 이겼습니다. 앨런 버는 부상을 안 당했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치명상을 받아서 다음날 47세의 짧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알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재무장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폐의 권종 7가지 권종 중에 $10 화폐의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 알렉산더 해밀턴은 자신의 아들도 19살의 나이에 결투를 해서 뉴저지주, 이곳이 뉴저지주인데요. 뉴저지주의 어디에서 해밀턴의 아들도 결투를 해서 치명상을 입고 다음날 19살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도 1804년 7월 11일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앨런 버의 결투 요청에 응했다가 치명상을 입고 47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2004년